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하나가 한국 증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새벽에 올라온 짧은 글 한 줄이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를 4% 넘게 끌어내렸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목재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발표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합의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한미 무역 협상을 가리킵니다. 당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죠.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대로 관세 인하를 먼저 실행한 건데요. 그런데 왜 지금 다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걸까요? 핵심은 대미 투자 특별법입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를 실행하려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법안이 발의된 11월부터 투자가 시작됐어야 했어요. 하지만 국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법안 통과는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습니다. 투자 시작 시점도 상반기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이를 한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미국은 약속대로 관세를 낮췄는데 한국은 투자를 미루고 있다는 거죠. 그의 입장에서는 거래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프리마켓에서 현대차는 4.57%, 기아는 4.45% 급락했어요. 현대모비스도 5% 넘게 떨어지며 자동차 업종 전체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관세가 10%포인트 오르면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같은 차를 팔아도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요. 현대차 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연간 18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데 이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세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도 불만을 표해왔어요. 지난주에는 벤스 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죠. 즉 투자법 지연은 여러 불만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재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 카드는 그가 자주 쓰는 협상 수단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캐나다에 있던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으로 가서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미국은 관세를 먼저 내렸는데 한국의 투자는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트럼프를 자극한 거죠. 국회가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투자 집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제도가 먼저 갖춰져야 하고 투자처도 확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언이 협상 카드인지 실제 집행 의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다만 한미 무역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된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양국 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한 줄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증시를 흔들고 외교 문제로 번진 오늘의 상황, 한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전개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58%라는 숫자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 원어치 팔아서 5,800원에 남겼다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난 4분기 매출 32조 원, 영업이익 19조 원이라는 그야말로 미친 성적표를 던지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거든요.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썼지만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묘한 상황입니다. 왜 삼성은 웃지 못하고 하이닉스는 축제 분위기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반도체 왕좌를 둔 이 거대한 전쟁의 속사정과 2026년의 전망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하이닉스의 비결은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물급 고객사를 꽉 잡고 독점하다시피 물량을 쏟아부은 결과죠. AI 시대가 오면서 고성능 칩이 귀해지자 부르는 게 값이 되었습니다. 제조사가 갑이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하이닉스에게 엄청난 마진을 선물한 거예요. 반면 삼성전자는 체면은 살렸지만 실속에서 밀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 덕에 이익은 늘었지만 정작 가장 돈이 되는 HBM 시장 진입이 늦었던데 뼈아픈 실책이 되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역대급 특별 배당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고 기술의 삼성이라는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승부수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HBM뿐만 아니라 SRAM이라는 녀석에게도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SRAM은 용량은 작지만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최근 AI 트렌드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지연 없이 빠르게 대답하는 기능이 중요해지자 다시 주목받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최근 그록을 인수한 이유도 바로 이 SRAM 기술 때문입니다. 비싸고 구하기 힘든 HBM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AI 칩인 마이아 200에도 하이닉스의 HBM3E와 함께 상당량의 SRAM이 탑재되었습니다. 시장의 요구가 더욱 정교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반도체 전쟁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AI의 두뇌를 더 빠르게 돌아가게 만드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에는 삼성과 하이닉스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진정한 AI 슈퍼사이클의 정점이 찾아오는 것이죠.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SK 하이닉스는 HBM 독점으로 제조업 사상 유례없는 수익성을 증명했습니다.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라는 타이틀을 꽉 거머쥐었네요. 둘째, 삼성전자는 분기 이익 20조 원 시대를 열며 반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HBM4 양산과 특별 배당을 통해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셋째, SRAM이라는 새로운 지원군의 등장으로 AI 칩 시장의 판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HBM과 SRAM의 시너지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두 거인의 질주, 여러분은 누구의 승리를 점치시나요? AI가 가져올 100조 원의 시대가 벌써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무려 58%라는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마저 제쳤는데요. 이는 단순히 실적이 좋은 수준을 넘어 전 세계 AI 공급망의 중심축이 어디인지 확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작년 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9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3개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파죽지세로 진격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간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50조 원이라는 꿈의 숫자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실적의 1등 공신은 단연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고성능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시장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지위가 이미 대체 불가능한 수준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나노급 6세대 DDR5와 고용량 서버용 D램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이 주요했습니다. 여기에 낸드 플래시까지 기업용 SSD 수요를 타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D램과 낸드라는 두 바퀴가 모두 완벽하게 굴러가기 시작한 셈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이닉스의 D램 물량은 이미 완판되었고 내년 물량까지 미리 입도 선매될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초격차 기술을 위해 19조 원이라는 거액을 다시 투자합니다. 충북 청주에 첨단 패키징 전용 공장인 PNT7을 신설하기로 한 건데요. 전 공정에서 만든 칩을 완벽하게 조립하고 검증하는 핵심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기술력에서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반기 출시될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에 탑재될 6세대 HBM, 즉 HBM4 양산에 이미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제 하이닉스는 제품 공급자를 넘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파트너를 선언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시리즈에 들어가는 HBM3E 물량의 70%를 공급하며 독보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미국의 AI 투자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손들이 모여있는 현장에서 고객 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하이닉스는 국내 공정거래법 규제 때문에 유망한 스타트업에 소수 지분을 투자하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 이러한 족쇄를 풀고 전 세계 혁신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 자유롭게 넓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역시 다음 달 직접 미국 출장길에 올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한 빅테크 수장들을 만날 계획인데요. 실리콘밸리 현장에서 직접 신규 투자처를 발굴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단순히 메모리 업황이 좋아진 것을 넘어 하이닉스가 AI 반도체라는 고부가 가치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실적만큼 주주들을 향한 보상도 파격적입니다. 무려 12조 2,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사주 거의 전부를 없애서 주식 가치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장에서 우려했던 미국 증시 상장이나 물량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번 돈을 주주들과 나누고 다시 기술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정착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결국 하이닉스의 성공 비결은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미리 읽고 고부가 제품 위주로 체질을 개선한 전략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칩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지능 인프라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역대급 실적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확실한 주주 환원까지 SK 하이닉스의 독주 제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하이닉스가 그려갈 AI 반도체의 미래는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최근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하며 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주가도 15만 원을 넘어서며 축제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재용 회장은 오히려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강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임원 세미나에서 지금이 삼성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는데요. 숫자가 좀 좋아졌다고 안심하기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도 엄중하다는 판단입니다.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현재 삼성의 호실적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외부 변수 덕이 큽니다.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얻은 착시 효과일 뿐 삼성 스스로가 만든 압도적 기술력의 결과물만은 아니라는 냉정한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부문은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스마트폰과 가전은 글로벌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으로 수익성이 크게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위기론이 다시 등장한 것이죠. 과거 이건희 선대회장이 말했던 일본은 앞서가고 중국은 쫓아오는 상황이 지금 더 심각한 형태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삼성은 그 어느 때보다 좁은 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삼성다움의 복원입니다.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넘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인데요. 이번 임원 교육도 예년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실시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승부처는 역시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경쟁사에 밀렸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6세대 제품의 엔비디아 인증 테스트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2월이 그 운명의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대반격이 준비 중입니다. 업계 1위인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 계약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AMD나 퀄컴 같은 빅테크들과의 동맹을 통해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머스크와 리사수를 만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뛰며 파트너십을 넓히는 모습에서 사직생의 각오로 임하는 경영자의 절실함이 느껴지는데요. 삼성 내부적으로는 임원들에게 위기를 넘어 제도약으로라는 문구가 새겨진 크리스털 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기 실적에 취하지 말고 본질적인 기술 경쟁력을 재확립하라는 강력한 채찍질로 해석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던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정신이 2026년 삼성에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삼성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전략은 삼성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열쇠입니다. 반도체부터 세트 가전까지 모든 사업 영역에 인공지능을 이식해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선 AI 솔루션 기업으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지금 겉으로는 화려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뼈를 깎는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호황이라는 가림막 뒤에 숨겨진 구조적 위기를 직시하겠다는 것입니다. HBM과 파운드리의 성공 여부가 향후 10년의 삼성을 결정할 텐데요. 이 회장이 강조한 마지막 기회라는 말은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시는 1위 자리를 되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절박한 경고입니다.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던 삼성이 이번에도 초격차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만을 경계하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는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던지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의 삼성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제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샌디스크 주가가 29일 시간회 거래에서 14% 급등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2배나 웃돌았기 때문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샌디스크의 4분기 매출은 30억 3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26억 9천만 달러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6.2달러로 예상치 3.62달러에 거의 2배를 기록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분기 전망입니다. 회사는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46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 29억 달러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이런 깜짝 실적의 배경에는 AI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용량 저장 장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샌디스크 CEO는 AI 인프라 확산 속에서 우리 스토리지 솔루션의 전략적 가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고객들이 단기 계약에서 단연 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시장별로 보면 엣지 부문이 1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 데이터 센터는 4억 4천만 달러로 76%나 급증했습니다.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51.1%로 전년 대비 18.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 42%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음 분기 매출 총이익률 전망은 더 인상적입니다. 회사는 65에서 67%를 제시했는데 이는 제품 믹스 개선과 고부가 AI용 SSD 비중 증가 덕분이에요. 애널리스트들도 샌디스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12번, 매출 추정치를 14번이나 상향 조정했거든요. 2분기 전망도 밝습니다. 매출이 2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5.9%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은 3.5달러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기적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강합니다. AI 서버에 탑재되는 낸드 플래시 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고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올해 샌디스크 주가는 이미 1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14% 추가 급등하며 614.9달러를 기록했어요.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키움증권은 샌디스크 실적 서프라이즈가 국내 반도체주를 지탱해 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반도체 아웃퍼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AI 수익화입니다. MS가 과잉 투자 우려로 주춤한 반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집중되고 있어요. 샌디스크 사례는 AI 시대의 진짜 수혜주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실제 돈을 버는 기업, 그것이 시장의 답인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보다 더 뜨거웠던 스타벅스의 이프리퀀시 증정품 가습기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화재 위험이라는 무거운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겨울 증정된 가습기 약 39만 대를 전량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겁니다. 해당 제품을 가진 분들은 지금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데요. 2월 2일부터 앱을 통해 신청하면 택배로 수거하고 3만 원권 모바일 카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제품이 이미 안전인증인 KC 인증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인증을 받았음에도 왜 불이 붙을 뻔했는지 제조사와 함께 원인을 파악 중이라네요. 사실 스타벅스의 굿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3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의 기억을 떠올리고 계실 텐데요. 2022년 발생했던 이른바 썸머 캐리백 사태입니다.
당시 100만 개가 넘는 가방이 회수되며 유통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죠. 당시 정부 조사 결과 가방의 내피와 외피 모두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말데하이드가 검출됐습니다. 오징어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제보가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스타벅스는 처음에 인체에 무해하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국가기술표준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려 108만 개라는 유례없는 규모의 리콜이 진행됐죠. 3년 전 가방에서 발암물질이, 올해는 가습기에서 화재 위험이 발견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품질 관리 시스템 정말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대규모 증정품 행사는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안전 문제는 오히려 공들여 쌓은 브랜드 신뢰도를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공급업체의 KC 인증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체적인 교차 검증 시스템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리콜 때마다 반복되는 3만 원권 보상에 대해서도 시선이 엇갈립니다. 안전을 위협받은 대가가 매번 똑같은 쿠폰 한 장이라는 사실에 허탈함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많고요. 전문가는 말합니다. 유통 대기업이라면 공급망 관리뿐만 아니라 제품 기획 단계부터 안정성을 직접 책임지는 강력한 프로세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제 팬심으로 줄을 서서 굿즈를 받던 문화 뒤에 이 물건이 정말 안전할까라는 의구심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스타벅스는 화재 위험 가습기 39만 대를 리콜을 선언했습니다. 2022년 발암물질 가방 사태 이후 또다시 터진 대규모 안전결함 사태인 셈입니다. KC 인증마저 뚫린 이번 사례는 기업의 자체 품질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단순한 사과를 넘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죠. 스타벅스가 다시 안전한 일상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화려한 디자인의 굿즈보다 보이지 않는 곳의 안전관리에 더 큰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반복되는 리콜 사태 속에서도 여전히 스타벅스의 굿즈를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무려 60조 원짜리 초대형 잭팟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캐나다에서 잠수함 12척을 따내기 위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패키지 딜을 던졌는데요. 수주에 성공하면 일자리 2만 개와 4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배를 팔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계좌와 일상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겁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뭉쳐 독일을 따돌리고 있는데 이건 국내 삼비계 협력업체들이 향후 수십 년간 먹고 살 거리를 확보하는 전쟁이거든요. 도대체 잠수함 하나에 왜 이렇게 난리냐 싶으시겠지만 캐나다가 요구하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북극해부터 인도태평양까지 세 개의 바다를 지켜야 하니 기술력은 기본이고요. 캐나다 경제를 살려줄 확실한 당근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내놓은 카드가 정말 파격적인데요. 한화오션은 아예 현지에 3,600억 원을 들여 철강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잠수함만 가는 게 아니라 캐나다의 기간 산업인 철강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전략인 거죠. HD현대중공업의 제안도 만만치 않은데요. 단순히 잠수함을 넘겨주는 걸 넘어 현지 조선소에 건조기술 노하우를 통째로 전수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수조 원대의 캐나다산 원유까지 수입하겠다며 캐나다의 마음을 제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방사는 이제 AI 전쟁이기도 하죠. 한화 시스템은 세계적인 AI 기업인 코히어와 손잡고 잠수함에 들어갈 특화 AI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을 사면 세계 최고의 AI 기술까지 덤으로 얻는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주와 위성 분야까지 협력을 확장했는데요. 한화 시스템은 텔레섹과 저궤도 위성통신 협약을 맺으며 캐나다의 안보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히토류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캐나다 히토류 광산 개발에 뛰어들기로 했는데요. 중국이 쥐고 흔드는 히토류 공급망을 캐나다와 함께 재편하겠다는 전략인데 이건 양국의 경제 안보를 묶어버리는 아주 영리한 수입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의 최대 변수로 절총교역을 꼽고 있습니다. 물건을 산 만큼 그 나라의 기술이나 부품을 사줘야 하는 규칙인데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이 거대한 패키지는 경쟁국인 독일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업부 장관이 직접 캐나다로 날아가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의 새 바다를 든든히 지키겠다며 진심 어린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설마 독일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나오지만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현대차 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동행하며 캐나다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업을 따내면 국내 조선소들은 10년 넘는 장기 일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건 주식시장에서도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텐데요. 돈 냄새 맡은 외국인들이 이미 방산과 조선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자국 우선주의 목소리가 높고 독일의 로비 또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맺은 6건의 MOU는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부터 원유 수입까지 하나하나가 캐나다 정치권과 여론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여기서 반전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번 딜에는 에너지 전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가스를 활용해 수소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건 잠수함 사업을 넘어 국가적 동맹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이제부터입니다. 수주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을 전후로 관련 부품주와 협력업체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텐데요. 특히 히토리와 AI 결합 모델은 미래 산업의 핵심 수입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배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한 국가의 안보와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설계해주는 솔루션 공급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60조 원이란 숫자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기업 몇몇을 보세요. 현대차, 한화, HD현대, 포스코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운명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2만 개의 일자리와 4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이간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수주전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독일을 꺾고 60조 원의 잠수함 책팟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목을 잡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거대한 판을 짜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 1,400조 원에 달하는 스페이스X와 AI 기업 xAI를 하나로 합친다는 소식인데요. 6월 상장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IPO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합병의 핵심은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밑그림에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네바다주에 합병을 위한 법인 설립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로켓과 위성, 그리고 AI 챗봇 그록이 이제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이 비싼 기업들을 하나로 합치려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AI를 돌리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전료료와 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지구가 아닌 우주가 AI를 가장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네시주에 있는 xAI의 슈퍼컴퓨터 콜로서스는 지금 전력이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테슬라의 거대 배터리인 메가팩까지 동원해서 간신히 돌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주의 무한한 태양광과 차가운 온도를 이용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머스크는 다보스 포럼에서 2, 3년 안에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망인 스타링크가 AI의 신경망이 되고 xAI의 두뇌가 그 위에서 춤을 추게 되는 셈이죠.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6월로 점쳐지는 상장 타이밍입니다. 특이하게도 머스크의 생일인 6월 28일과 행성들이 일렬로 늘어선다는 행성 정렬 시기에 맞췄다는 후문인데요. 역시 머스크다운 기행이자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만약 6월 상장이 성공하면 기업 가치는 무려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4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는 사우디 아람코가 세웠던 역대 최대 IPO 기록을 가뿐히 갈아치우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텐데요.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돈 냄새를 맡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xAI 주주들은 합병 과정에서 현금이나 스페이스X 주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머스크의 우주 제국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급행 열차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물론 경쟁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도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 우주 네트워크 경쟁에 불을 붙였는데요. 구글 역시 프로젝트 선캐쳐를 통해 우주 데이터 센터 기술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에게는 강력한 비장의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방부와의 끈끈한 관계인데요. XAI의 인공지능 기술이 스페이스X의 군사 위성인 스타실드와 결합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미 미 국방부는 XAI의 챗봇 그록을 활용하기 위해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우주에서 실시간으로 적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AI 시스템,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머스크는 과거에도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들을 합치며 덩치를 키워왔는데요. 적자투성이었던 솔라시티를 태승하에 붙였고 트위터를 인수해 XAI와 엮어버렸는데요. 이번 스페이스X 합병은 그 정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6월 상장이 너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전 세계 투자자를 만나는 로드쇼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머스크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테슬라와의 시너지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XAI에 거대 배터리를 팔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면 자율주행 AI 연산도 우주에서 처리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머스크의 아심이 더 명확해집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비상장 기업 중 세계 1위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AI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면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가 통째로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이 단순한 사업 통합이 아니라 머스크 제국의 완성이라고 평가합니다. 에너지, 통신, 운송, 지능을 모두 손에 쥐게 되는 유일한 인물이 되니까요.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은 벌써부터 상장하면 바로 사야 하나에 쏠려 있습니다. 역대급 IPO인 만큼 변동성도 크겠지만 우주 경제라는 거대한 파도를 놓치고 싶지 않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 목성과 금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그날, 머스크의 우주선이 증권시장이라는 궤도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금융권이 숨을 죽이고 네바다주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머스크의 승부수는 우주라는 극한의 환경을 가장 효율적인 수익 모델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공상과학이라 비웃을 때 그는 이미 법인을 세우고 주식을 교환하며 현실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시가총액 2천조 원의 우주 AI 공룡이 탄생한다면 여러분은 이 기업의 주주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해 역대급 매출을 올렸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무려 180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며 축배를 들어야 할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작 성적표를 받아든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인데 실속은 줄어든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약 20% 가까이 뚝 떨어졌는데요. 잘 팔고도 남는 게 적어진 이 현상의 뒤에는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장벽의 정체는 바로 미국의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 지불한 관세 비용만 무려 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열심히 차를 만들어 팔았더니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현대차만 떼어놓고 봐도 관세의 위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4조 1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관세로 썼는데요. 4분기에만 1조 4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며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기아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매출 100조 원 시대를 2년 연속 이어가며 외형 성장은 이뤄냈지만요. 관세 비용으로 3조 원 이상을 지출하면서 영업이익이 28%나 줄어드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미국 관세율은 작년 말에 25%에서 15%로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높은 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재고 물량들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그 효과가 연말까지 이어지며 이익률을 갉아먹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뿌린 인센티브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면서 대응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기아의 경우 이런 인센티브로만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관세의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비용과의 전쟁을 치른 셈인데요. 매출이 늘어도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지탱한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친환경차였는데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고부가가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기아는 전체 판매량 중 친환경차 비중이 24%를 넘어서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는 전년 대비 23% 이상 더 팔리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전기차 캐즈 무료 속에서도 나름의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도 힘을 보탰습니다. 북미 전동화 공장 가동과 고부가가치 전장 부품 판매 호조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그룹 전체가 전동화 전환이라는 큰 파도를 함께 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선은 올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기아는 올해 매출 122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 달성을 자신하며 관세 충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전력은 역시 친환경 풀 라인업 구축입니다. 유럽에서는 보급형 전기차인 EV2를 출시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요. 미국에서는 인기 모델인 셀토스와 텔루라이드에 하이브리드 심장을 얹어 수익성을 잡을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지난해는 역대급 매출이라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관세라는 쓰라린 비용이 숨어있던 한 해였습니다. 7조 원이라는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그 과정에서 친환경 경쟁력이라는 값진 자산도 확인했는데요. 관세율 하락 효과가 본격화되고 신형 친환경 모델들이 투입되는 올해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외부 압박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이익의 정점을 찍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외부 변수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K자동차의 질주, 과연 올해는 웃으며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까요?